얘는 서열 척도예요. 네? 얘는 서열 척도. 서열 척도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서열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 순서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걸 응답하는 게 편할까요? 기하의 만 나이를 물어보는 게 더 편할까요? 기하의 만 나이로 얘는 양적 척도죠. 얘는 양적 척도잖아요. 얘는 지적 척도고. 자, 위에 Q1이 응답이 편할까요? Q2가 응답이 편할까요? Q1이 훨씬 더 편하죠. 기하의 키 써주세요. 기하 나이 써주세요. 몸무게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기하의 키, 몸무게 써주세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너보단 커. 깃털만큼 가벼워. 이렇게 답변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건 응답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고급 분석이 안 돼. 지적 척도는 고급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양적 척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얘는 양적 척도로 자료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측정 도구를 여러 가지를 방법을 써서 양적 척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기하 연령대, 기하의 연령 써주세요. 안 써준다니까요. 출생 연도를 안 적어. 그럼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요? 앞부분에는 얘를 넣고 뒷부분에 띠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척도를 다른 걸 쓴 거예요. 하나는 등간이고 하나는 명목을 써서 막 맞추면 어떻게 돼요? 연령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연령을 그렇게 만들어서 고급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양적 척도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가급적 양적.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의미가 되는데 첫 번째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로 구분되는데요. 질적 척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거. 뭐라고요?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거. 얘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명목 서열이 됩니다. 명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같다 같지 않다만 된다. 뭐라고요? 같다 같지 않다. 등가성만 되는 거고요. 서열은요. 부등식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산형, 연속형, 그다음에 등간, 서열 있는데 이산형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산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것들. 뭐라고요?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이산형이라고 하고 연속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을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연속형.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홈런의 수입니다. 홈런의 수는 이산형일까요? 연속형일까요? 이산형이죠. 이산형. 사람의 수입니다. 이산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이산형이잖아요. 1.5명은 아니잖아요. 1.5면 사람 죽여야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건수란 말. 얘는 뭐라고요? 건수. 실제 건수. 얘는 키, 몸무게처럼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등간으로 갈 거냐, 비율로 갈 거냐, 얘가 등간으로 갈 거냐, 비율로 갈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인데요. 이거는 필기 시험용이지 실기 시험용은 아니에요.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중 측정의 수준이 다른 것은 키, 홈런의 수, 온도, GMP.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다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다 양적은 맞죠? 다 양적은 맞습니다. 자,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비율이죠? 얘는요? 비율. 얘는요? 등간. 얘는요? 비율. 이렇게 먼저 보여갖고 얘가 틀리다라고 치시면 답이 틀려요. 맨 처음에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를 먼저 보셔야 돼. 얘 이산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얘 연속형이죠? 얘는요? 이산형이래요. 얘는 연속형. 그래서 연속형.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면 더러운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더러운 문제야. 근데 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기에서는 안 나와요. 다시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율이냐 등간이냐만 판단하시면 돼. 비율이냐 등간이냐만 판단하시면 돼.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키는 비율. 홈런 수는요? 얘도 비율. 온도는요? 등간이에요. 등간. GMP는 비율. 비율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속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측정을 뭐라고 한다고? 측정이란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속도는 숫자들의 체계. 뭐라고? 속도는 뭐라고요? 숫자들의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요. 제가 화재 경보기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이 넘어가면은 까르르 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런 측정 도구를 부품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 감지기 센서
그 다음에 온도감, 뭐죠? 연기 감독 센서를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넣은 거죠. 서로 다른 측정 도구의 부품을 넣었어. 즉,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척도에는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질적 척도는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것. 양적 척도는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자, 질적 척도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명목, 두 번째는 서열, 그 다음에 등간, 비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명목 척도는 명명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명만 하는 거예요. 명명만 하는 것들을 명목 척도. 두 번째 서열 척도는요? 순서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순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요? 절대 0점이 없다. 절대 0점이 없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것들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저희 여러분들은 등간, 비율, 질적이냐 양적이냐만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질적이냐 양적이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얘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통계적 분석 기법을 선택하실 때 거의 결정이 돼요. 그것만 구분이 되시면 가설까지 금방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종류를 살펴보실 건데요. 척도의 종류, 실제로 분류하는 종류가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리서치 업체에서도 일반적으로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분포, 그 다음에 니커트 척도, 그 다음에 실제 감 넣는 거 외에는 그 외의 척도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외의 척도는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을 왜 설명드리냐면은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니커트 척도입니다. 다시 뭐가 된다고요? 니커트 척도입니다. 니커트 척도인데 니커트라는 학자가 만들었고요. 심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심리와 태도를 평가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평정 척도. 평정 척도는 우선 딱 4개. 4점 척도는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4점 척도를 평정 척도. 그 다음에 5점 척도가처럼 나오는 것들은 니커트 척도.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자, 니커트 척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니커트 척도는 여러분들 교육 만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만족도 볼까요? 학교 만족도? 학원 만족도 보겠습니다. 학원 만족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떤 걸로 질문하면 될까요? 그냥 학원 만족도만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교수진, 그런가요? 교수진 만족도,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복지, 맞나요? 네? 시설, 또 이성 이런 것도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 학원 만족도를 하게 되면 각각의, 다시요, 다 5점 척도로 할게요. 각각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뭐라고요? 각각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얘를 총점이나 평균을 내서 학원 만족도예요 라고 구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요, 니커트 척도의 장점은 하나라도 각각의 하나씩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총점을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요? 총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총화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자는 거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총화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자, 평정 척도는 4점, 2점, 4점 이런 것도 4점이에요. 4점 같은 것들을 평정 척도라고 하고 얘는 총화평정 척도는 뭐라고요? 5점, 7점, 3점처럼 가운데에 있고 좌우를 배치하는 것들을 니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총화평정 척도. 뭐라고요? 총화평정 척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총합을 총점을 만들 수 있다. 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총화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커트 척도는 여러분들 5점 척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항을 만들 수 있죠. 뭐라고요? 하위적인 문항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얘를 하나씩 또 보지만 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라고요? 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점수를 만든다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행동 점수. 응답자들이 자기가 평가하는 거죠. 맞나요? 자기가 평가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강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사이에서 자기가 느끼는 강도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항 자체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적합한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니커트 척도 분석 절차를 보실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항 자체를 긍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를 결정합니다. 다시요. 문항 자체를 질문 긍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를 결정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5점을 할 거냐 7점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만족을 앞에다 놓을 거냐 만족을 뒤에다 놓을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만족을 앞에다가 놓는 게 좋을까요 뒤에다 놓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앞에다가 배치하는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다가, 중요한 건 앞에다가 최근 정보 효과예요 1차 정보 효과예요? 이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1차 정보 효과죠. 1차 정보 효과 때문에 1번에다가 배치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니커트 척도는 3번을 많이 찍죠. 1번, 5번 찍는 거 뭐라고요? 3번을 많이 찍어요. 그걸 관대하에 오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대하에 오르라고 합니다. 즉 1과 5를 안 찍고 가운데에 찍으려는 이것들을 관대하에 오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다시 뭐라고요? 질문 자체를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네, 만족을 앞에다 놓을 거냐 뒤에다 놓을 거냐. 내가 보면은 앞에다가 배치하면 조금 점수가 조금 높아져요. 조금 나오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높아져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코딩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동영상 보신 것처럼 1번이 가장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5번이 가장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요. 아까 1번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5번이 가장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긍정이 최고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긍정이 최고점을 하냐면은, 얘를 뒷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반대로 질문하면 얘가 잠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뒷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봉 만족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했으면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나요? 얘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야, 점수가 낮은데 왜 그렇게 나와? 라고 궁금증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점수가 높아야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배치합니다. 뭐라고요? 긍정이 최고점이 되도록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다시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요. 연봉의 만족도인데 여기다가 매우 만족을 했어요. 5를 매우 불만족을 했습니다. 불만족. 자, 얘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1로 입력하겠죠? 입력 자체는 얘 그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평균이 얘는 낮은 거겠죠? 얘는 평균이 낮은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헷갈리기 때문에. 긍정이 최고점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역코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5는 1로 바꾸면 되죠? 4는 2로 바꾸고요. 1은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걸 역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요. 6-x 하시면 되겠죠? 6-x 하면 5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5로 되죠? 왜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코딩이라고 합니다.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신뢰도 분석을 해서 쓸모없는 것 빼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자의 신뢰도 분석해서 쓸모없는 것들 빼요. 그리고 그 점수들의 총 점을 계산해서 이거를 니커트 척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커트 척도를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만족을 앞에다 놓을 거냐? 뒤에다 놓을 거냐?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되도록 만든다. 뭐라고요? 긍정이 최고점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을 해서 쓸모없는 건 빼요. 그리고 총점 혹은 합계를 구하든지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질문 1과 질문 2는 긍정적으로 물어본 거죠? 질문 1과 질문 2는 긍정적으로 물어본 거죠? 두 번째, 3번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부정적으로 물어본 거죠? 부정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이 1로 놓을 거냐 5로 놓을 거냐 배치하게 되는데 질문 1 같은 경우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으로 배치를 했고요. 질문 2에서는 매우 만족이 1이고요. 매우 불만족이 5로 배치했습니다. 얘는 반대로 질문한 거 응답이 잘못된 거꾸로 배열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역코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 역코딩 해야 돼요. 자, 불확실한 미래에 매우 부정이에요. 이렇게 질문 문항 만드시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매우 부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역코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역코딩 해야 되니까 이따위로 질문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긍정적으로 물어보고 긍정이 5로 배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데 왜 부정적으로 물어보는지는 뒷부분에서 나중에 질문지 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얘는 역코딩을 해야 돼요. 입력은 그대로 하고 역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도 분석을 해서 쓸모없는 걸 빼요. 쓸모없는 걸 빼고 총점을 만들어. 그래서 평균을 쓸 거냐 합계를 만들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R&D 기획, 불필요 인식, 인력 확보, 예산 확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긍정적으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는 긍정적이고요. 얘는 부정적이죠? 맞나요? 얘는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매우 만족을 앞에다 놨어요? 뒤에다 놨어요? 앞에다가 놨습니다.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역코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R&D 기획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1번을 배치했기 때문에 얘를 역코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역코딩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요? 3번, 4번도 역코딩 해야죠. 왜 그러냐?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 어떻게 된다고요? 긍정이 최고점을 만들어.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인식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역코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면 안 돼. 어떻게 한다? 최대한 긍정으로 물어보고 긍정이 최고점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하냐라는 물으면 다시 뭐라고요? 어려우면 1번을 찍으니까. 뭐라고요? 어려우면 1번을 찍으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머리 쓰신다고 그러면 앞에다 배치하고 얘를 5, 4, 3, 2, 2로 하면은 여기 선택하면 5로 입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5, 4, 3, 2, 1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카운트 다운이 되면 조금 별로 안 좋아.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로켓처럼 날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니커트 척도는 장점이 많아요. 이미 발표된 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미 발표된 게 많고 여러분들이 응답하기가 편해. 그래서 니커트 척도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얘는 원칙적으로 서열이에요. 다시 한 번요. 얘는 원칙적으로 서열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원칙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평균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사경학 척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응답이 안 답니다. 응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니커트 척도를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자, 니커트 척도는 상관관계 때문에 상당히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뭐라고요? 정확한 등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한 등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강도가 총점을 만들게 된다면 응답의 강도가 무시된다라고 하는데 응답의 강도가 무엇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5번, 1번, 5번 썼습니다. 체크했습니다. 평균이 몇이에요? 3이에요. 그쵸? 네? 1호 평균이 몇이에요? 3. 3번을 찍어도 3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강도가 무시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편차가 크고 얘는 똑같은데 응답 강도가 다른데 똑같은 평균으로 산출이 돼. 총점을 환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니커트 척도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니커트 척도는 좋아. 응답하기도 편해. 이미 검증된 것도 많아. 그래서 신뢰도 검증도 돼. 다 좋아. 근데 문제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등간격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정확한
등간격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총점을 만들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자의 강도가 무시된다. 그 다음에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안 보고 3번 찍어요. 우리나라 분은 어떻게 찍는다고요? 3번 찍거나 뭐 이렇게 그림 그려 막. 그래서 니코트 척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보통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물어보겠다. 얘가 평정척도거든요. 다시 뭐라고? 4점 척도가 뭐라고요? 평정척도인데 평정척도는 절대로 평균 쓸 수 없어요. 단어껏 말하면 평정척도는 절대로 평균을 쓸 수 없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도 쓸까 말까예요. 얘도 쓸까 말까인데 얘도 원래는 평균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4점 척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을 쓸 수 없다. 학문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스턴 척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